울산의 한 수산시장. 동해에서 갓 잡아 올린 수산물이 즐비하다. 흥정이 벌어지는 좌판 곳곳에는 대부분 눈에 익은 생선들이 진열돼 있다. 그런데 어제 이곳에서는 괴상한 생물이 하나 위판됐다. 다리가 이만하고 몸통이 한 이만했지. 길이는 길이는 3m. 이만. 3m 정도요? 근데 엄청 크기는 커가지고 뭐 처음 본 거라서 전부 다 의아해했지. 다 처음 본 거라서 너무 그런 뭐 그리 큰 엄청난 건 안 봤으니까. 상인들은 한 낚시꾼이 동해에서 건져 올려 시장으로 가져온 이 생명체를 경매에 붙였다. 제작진은 이 괴 생명체의 실물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당시 낙찰받은 중매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촬영해 놓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왕 오징어였다. 길이는 3m가량, 10개의 다리는 각각이 어른 팔뚝만 했다. 동해 속에 이런 거대 생명체가 사는 걸까? 수소문 끝에 제작진은 과거 동해 바닷가에서 대왕 오징어가 몇 차례 잡혔던 기록들을 찾을 수 있었다. 지난 2000년 11월 포항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대왕 오징어다. 트럭 적재함보다 더 긴 이 녀석은 길이가 3m 40cm에 이른다. 지난 1996년 10월에는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대왕 오징어가 발견됐다. 어부들이 이미 몸통을 갈라 해체한 상태에서 촬영됐지만 길이가 좋기 4m는 돼 보인다. 요즘은 어떨까? 둘레 그걸 뭐한 이 정도 되죠. 그래 되는 걸 살아난 건 없고 죽은 거 그건 더러 발견됩니다. 주로 어느 철에 9, 발견이 10월로 9, 10월. 9월달, 10월달이요? 10월달 예 그렇습니다. 동해에서 발견된 대왕 오징어들은 대부분 죽은 채로 수면에 떠오른 상태에서 발견됐다. 그렇다면 다른 바다에서 죽은 것들이 동해로 떠밀려온 것은 아닐까? 지구상의 무척주 동물 가운데 가장 크다는 대왕 오징어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직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일본 도쿄의 한 연구소. 제작진은 구보데라 박사를 만났다. 연구실을 가득 메운 오징어 표본들. 그는 오징어, 특히 대왕 오징어를 20년 이상 연구해온 전문가다. 대왕 오징어가 우리 바다에 산다면 동해를 끼고 있는 일본 연안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구보데라 박사는 한 장의 도표를 보여줬다. 일본에서 대왕 오징어가 출현한 지역을 표시해 놓은 것이었다. 37년간 20마리, 2년에 한 마리꼴인 발견 지역은 역시 일본의 서쪽 바다, 즉 동해 연안 지역이었다. 발견된 대왕 오징어 가운데 큰 것은 길이가 13m에 이르는 것도 있다. 구보데라 박사는 지난해 일본 도쿄 앞바다 오가사와라 해역 1000m의 심해에서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 최초였다. 미끼와 함께 낚싯줄에 매달아둔 심해 카메라에 이 바다 괴물의 모습이 잡힌 것이다. 사진으로 판독한 길이는 7m가량. 살기 위해서였을까? 움직임이 둔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미끼를 문 대왕 오징어는 탈출하기 위해 4시간 동안 격렬히 몸부림쳤다. 결국 스스로 다리를 끊고 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구보데라 박사는
그 넓은 바닷속에서 20여 개의 낚시줄로 어떻게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 단서는 향고래였다. 소설 백경 모비딕에 등장하는 대형 고래. 그 향고래가 자주 관측되는 해역을 탐사 대상지로 한 것이다. そのほとんど 90% 以上が、大型のイカ類なんですね。やはり深海には大きなイカがいるんですね。でマッコウクジラがあんだけいるってことは絶対いなくちゃいけない。で、今回ダイオウイカが一応見つかりました。 실제로 상어 포경이 이루어지던 시절 포획된 향고래 위장을 해부해 보면 그 속은 대부분 대왕 오징어로 채워져 있었다. 향고래가 있다면 대왕 오징어 역시 동해의 심해를 누비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향고래는 동해에 있었다. 안용락 박사는 고래 탐사에 나섰던 지난 2004년 3월 31일 동해 남부 구룡포 앞 10마일 해상에서 어미와 새끼로 이루어진 8마리의 향고래 가족을 발견했다. 수면 아래 잠겨있는 몸 길이는 13m가량. 이 정도 크기면 몸무게는 50톤에 이른다. 안 박사가 향고래로 확신하는 이유는 수면에 드러난 전체적인 형태와 등에 나 있는 숨구멍 때문이다. 구멍이 2개로 2줄기의 물방울을 뿜어내는 수염 고래류와 달리 향고래는 1개의 숨구멍이 왼쪽 머리 끝부분에 비스듬하게 나 있다. 물방울이 왼쪽으로 경사져 뿜어져 나오는 것은 향고래뿐이다. 적도 부근에서 북극 사이를 오가는 향고래가 동해를 이동 경로로 선택한 것이다. 같은 경로를 회유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2년 전 발견된 그 향고래 가족은 올해 봄에도 동해 바다를 지나고 있을지 모른다. 향고래 대왕 오징어 사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빨 고래류 가운데 가장 큰 향고래는 잠수를 하기 전 수면에서 여러 차례 숨을 쉰다. 한 번 잠수에 1시간 30분가량이나 쓸 수 있는 산소를 혈액 속에 저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단단한 껍질과 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머리를 추로 삼아 3,000m까지 급하강한다.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서는 불필요한 부분에 혈액을 보내는 걸 차단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심장이나 이런 것도 그 불수의근이 아닌 수의근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박동수대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접시만한 눈을 가진 대왕 오징어가 살고 있는 동해의 심해. 향고래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음파로 대왕 오징어를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이빨로 다리를 문다. 대왕 오징어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거대한 다리와 흙반으로 향고래 머리를 조우고 스스로 다리를 끊으며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천적인 향고래에게는 별 소용이 없다. 몸통을 물린 대왕 오징어는 향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향고래를 시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몸 주변에 이렇게 오징어 빨판의 흔적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그 흰고래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그 수컷으로서 그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남아있던 흔적이 대왕 오징어로부터 공격당한 예, 흔적인가요?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몸 전체가 이제 회색이 차가운 암흑의 심연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두 심해 생명체의 사투.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동해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동해안의 한 어항. 후포항을 떠난 지 2시간여. 검푸른 망망대해 위에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다. 왕돌초 등대. 등대 아래에는 남북으로 54km, 동서로 21km에 이르는 거대한 수중 암초 왕돌초가 자리 잡고 있다. 세 개의 수중 봉우리가 있고 가장 높은 것은 수심 5m까지 솟아있다. 하늘에서 바라본 왕돌초 주변 해저 지형이다. 후포항에서 왕돌초까지는 완만한 대륙봉이 이어진다. 그러나 왕돌초를 지나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수심 2천여 미터의 해저면까지 급경사가 이어진다. 거친 파도 아래 동해 해저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떨까? 인공위성 사진과 해도를 조합해 만든 한반도 주변 해저 지형의 모습이다. 얕고 평탄한 서해나 남해에 비해 한반도와 일본 열도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자리 잡은 동해는 깊고 복잡한 해저 지형을 보이고 있다. 엄청난 바닷물을 가지고 있는 수조의 형상이다. 북쪽에 북한의 영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가장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049m 정도 가장 깊은 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왕돌초가 있는 후포태. 동쪽으로 넓게 펼쳐진 곳은 울릉분지다. 북쪽으로 솟아있는 봉우리들은 해산이나 섬이다. 수면 위에 드러난 독도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해저 지형이 자리 잡고 있다. 독도의 동쪽에는 시뭉택 해산과 이사부 해산이 있다. 그리고 독도 북동쪽 한국 해적 한극을 따라가다 보면 동해 우리 해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해오름 해산이 나타난다. 거대한 해저 지형을 뒤덮고 있는 동해의 푸른 바닷물. 그 수면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작진은 왕돌초 해역에서부터 동해 속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커다란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진 해저. 그 위를 뒤덮은 해초들 사이로 물고기 떼가 모습을 드러낸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왕돌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자리돔이다. 예전에는 난류의 세력이 강할 때 가끔 왕돌초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동해 바다가 더워지면서 요즘은 아예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최근 대만 난류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어 동안 난류도 이에 따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에서는 자리돔을 비롯한 아열대성 어종들이 울릉도와 독도 부근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해의 바닷물은 4개의 해협을 통해 오츠크해와 북태평양 그리고 동중국해와 교환된다. 표층에서는 남쪽에서 올라온 난류가 동해를 휘돌아 북쪽으로 빠져나간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북서쪽 러시아 연안에서 차가워져 심해로 가라앉은 뒤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한다. 한반도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차가운 한류는 강원도에서 경남 남부 해역에 이르는 동해 연안에서 난류와 만난다. 왕돌초 주변은 그 교차 해역이다. 미역과 감태, 그리고 모자반으로 뒤덮인 해초숲을 지나 더 깊이 내려갔다. 저 아래쪽 바위 부근은 수심 100m에 육박한다. 바위 틈에는 문어가 숨어 있다.
보호색으로 위장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먹물을 내뿜으며 달아난다. 연체동물인 군소가 거센 조류에 맞서고 있다. 머리에 튀어나온 두 개의 촉수 때문에 바다 달팽이로도 불린다. 자웅동체지만 교미를 하는데 이 녀석은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나 보다. 동해의 수면 아래 100m까지에는 이 밖에도 뾰족한 가시의 성게와 신비로운 모습의 부채 산호, 그리고 전복과 말미잘 등 다양하고 많은 바다 생물들이 무리를 이루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해저 100m의 압력은 땅 위의 10배, 그리고 점점 어두워진다. 스쿠버 다이빙으로 탐사할 수 있는 동해는 여기까지였다. 좀 더 깊은 곳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붉은 빛으로 물든 석양의 동해. 부산항을 출발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선 탐구 1호가 파도를 가른다. 동해 수심 500m에서 1000m 사이 심해에 있는 수산자원 조사가 목적이다. 해저면까지 그물을 내려서 생물들을 잡아 올리는 방식이다. 어군 탐지기가 가동됐다. 목표 수심인 900m 부근. 해저면 위로 많은 점들이 나타난다. 드디어 그물이 내려졌다. 심해로 빨려 내려간 그물은 1시간가량이 지나 끌어올려졌다. 쏟아져 나오는 심해 생명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눈에 띈 것은 대게다. 그리고 다양한 심해 생물들이 뒤섞여 있다. 생물 분류와 측정 작업이 시작됐다. 심해어인 벌레 문치가 나왔다. 뾰족한 주둥이에 모여있는 두 눈, 커다란 입이 있는 머리 부분은 흡사 강아지의 얼굴을 닮았다.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녀석의 길이는 75cm, 최장 1m 가까이 자란다. 뿔난 공처럼 생긴 이 녀석들은 우렁성치다. 모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연상하게 한다. 대개는 어획량이 늘면서 예전보다 그 수가 줄고 크기도 작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동해 심해저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생물이다. 최근에는 대개 4촌쯤 되는 새로운 종도 발견됐다. 집게발의 무늬와 형태가 조금 다른 이 녀석에게는 너도 대개 한 종류라는 뜻으로 너도 대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물은 4차례 더 바닷속으로 내려졌다. 심해로 내려간 그물은 매번 해저의 뻘과 다양한 생물들을 담아왔다. 조사 대상 수심에는 용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기이한 형태의 뿔줄고기,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과 닮은 꼼치과의 물미거지,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조그만 셋비늘치 등 독특한 희귀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 심해 500m 이심에는 동해 고유수가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연중 1도씨 이하 염분 약 34 정도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계입니다. 그러므로 심해에 서식하고 있는 그 어종들도 계절에 거의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류 작업 결과 이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어디로 간 것일까? 대신 오징어가 꽤 걸려 올라왔다. 이 녀석은 매오징어다. 낮에는 깊은 바다로 내려갔다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 올라온다. 부풀어 오른 풍선 모양을 한 뚝지다. 뒤쪽에는 꼬리 지느러미가 조그맣게 붙어있다. 뒤집어 배를 보니 빨판이 달려있다. 해저의 바위 등에 붙어있기 위한 것이다. 해저 바닥에 웅크린 채 숨어있다가 새우 등의 갑각류가 다가오면 통째로 삼켜버린다. 다양하고 독특한 동해 심해 생물들.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외에 심해 생물 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소한 그런 어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미용수단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심해에서는 신물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이용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발 방안이 좀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심 1000m까지의 동해 속 생물들. 더 깊이 내려가면 또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국내에서는 더 이상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심해에 대한 생물에 대해서는 사실 동해 같은 경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접근하기도 힘들었고 심해의 어떤 생물 갖다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늦었고 일본도 우리가 동해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쪽에는 뭐 잠수정이라든지 이런 거 심해 개발 장비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보다는 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죠. 일본 도쿄에 인접한 해양도시 요코스카 해안에 일본의 해양연구개발기구 잠스텍이 자리 잡고 있다. 연구소 부두에는 심해 잠수정 하이퍼 돌핀을 실은 탐사선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심해 3000m까지 잠수해 카메라로 심해저를 관찰하며 로봇 팔로 각종 작업을 한다. 바로 옆 경락고에는 유인 잠수정 신가이 6500이 정비되고 있다. 3명이 탑승한 채로 심해 65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 수심 6000m가 넘는 곳은 전 세계 바다 가운데 3%에 불과하다. 나머지 97%에 이르는 거의 모든 바다에서 탐사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잠스텍은 이 같은 심해 잠수정을 5대 그리고 8척의 심해 탐사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잠수정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를 보면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짐작할 수 있다. 컵라면 용기가 들어간 수심에 따라 점점 작아지다가 수압이 육상 기압의 600배 이르는 6000m 부근에서는 소주잔 크기까지 줄어든다. 잠스텍은 탐사 과정에서 잠수정을 이용해 채집한 해양생물 가운데 일부를 살아있는 채로 기르고 있다. 아카동크로 이름 붙여진 심해 어류다. 11년 전 수심 1200m의 도쿄 앞 사가미만 심해에서 6cm 크기로 채집된 아카동크는 지금은 20cm 크기로 자랐다. 머리 부분, 특히 입이 크고 꼬리 지느러미는 아주 작다. 수심 2000m 부근에서 채집된 다른 어류들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산소가 부족하고 먹잇감을 찾기도 어려운 심해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구조다. 口が大きいっていうのは餌が少ないので多少大きなものも餌にして飲み込んでしまうと。それ普段じっとしてるっていうのはその動かないで餌を待っていてですねなるべくエネルギーの消費を少なくすると。でいざ餌が来た時だけは敏捷に動いてですねこう大きな口を開けて食べると。 동해에서는 붉은색의 심해 말미잘이 채집됐다. 그리고 하얗다 못해
조금은 투명하기까지 한 심의 개도 있다. 잡힌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츠치다 박사는 수천 미터 해저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명체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발견될 때는 그때마다 전혀 새로운 종류일 정도로 개체 수는 적고 종류는 많다고 말했다. 그런데 심해 생명체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있는 특이한 곳이 일본 주변 바닷속에도 있다고 알려졌다. 熱水とか冷湧水っていうのが、ある環境にはですね、そういう水が出て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でそういうところっていうのはそこに適応した非常に変わった生き物がいてですね。 잠스텍의 치아키 가토 박사. 그는 해저 지각에서 영도에 가까운 차가운 물이 스며 나오는 심해 냉수대를 연구하고 있다. 해저의 지각 운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심해 냉수대의 해저면엔 조개류와 극한 미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된다. 가토 박사는 심해 잠수정을 이용해 일본 주변 4개 해역에서 냉수대를 발견했다. 동해에서는 어땠을까? This is Japan Sea, East Sea. Depth is 3,000, and a huge microbial mat are existing here. 동해 북동쪽 3,000여 미터의 해저의 모습이다. 누런색의 심해 퇴적터 위로 흰색 물질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다. 동해에서 발견된 심해 냉수대 지역 가운데 하나다. 흰색 물질은 극한 미생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이른바 바이오매트다. 그 위에는 어리로 추정되는 생물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주변 돌에는 절지 동물의 하나인 등각류가 붙어있고 고등 종류도 보인다. 잠수정의 로봇 팔이 바이오매트를 가르고 일부를 표본으로 채취한다. 가토 박사는 동해 심해 냉수대에서 무엇을 알아냈을까? You can see it's a methane producing archaea or also sulfur oxidizing bacteria. Another people are expecting to isolate these microorganisms who are using bioremediation. Amount of methane remaining in the subsurface. Then they form to hydrate. Actually, a Nankai Trough area or somehow a Japan Sea area, Eastern Sea area, we already observed the amount of the methane hydrate layers. 일본 니가타 앞바다. 강철관의 끝에 흰색 얼음 같은 것이 보이고 불이 붙어 있다.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다. 관 밖으로 끄집어내자 30cm 가까운 큰 덩어리가 나오고 연구진의 탄성이 이어진다. 관을 잘라보니 곳곳에 하이드레이트 덩어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한꺼번에 채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ところがあんまり大きいものが取れてしまったもんですから、これが用意した保存容器に入らないんです。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기대되는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심해 퇴적토 속에 파묻힌 얼음 덩어리 속에 메탄가스가 함유된 것이다. 만들어진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불을 붙이자 불꽃을 내며 격렬히 타들어간다. 국내에서는 독도 부근과 동해 남부 울릉 분지에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상당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체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잠스텍 연구진들이 족집게처럼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찾아내는 데는 심해 잠수정이 동원됐다. 海底にメタンハイドレートが分布しているかどうかをカメラで撮影を試みました。海底電気探査というものを
深海では世界で初めて行いました。メタンハイドレートはこう横方向にずっとこう地層のように広がっているのではなくて、むしろこう柱状にこう、縦方向に分布するということがその調査で初めて明らかになりました。 심해 잠수정으로 무장한 잠수艇은 이 해역에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지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탐사선 온누리호가 동해로 출항했다. 갑판에 실려 있는 것은 6,000m급 국산 심해 잠수정 해미레다.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갑판 뒤쪽에는 또 다른 잠수정 해누비가 놓여 있다. 둘 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잠수정으로 선상 조종실에서 원격 제어된다. 여러 개의 추진기가 달려 있고 심해 카메라와 로봇 팔, 그리고 이들을 제어하는 전자 기계 장치가 복잡하게 장착돼 있다. 처녀 탐사에 나선 두 잠수정은 어떻게 움직일까? 온누리호와 해미레 그리고 해누비는 인양과 전원 공급 그리고 장비 제어를 위한 케이블로 서로 연결돼 있다. 신호를 주고받으며 해미레와 해누비가 천천히 바닷속으로 빠져든다. 수천 미터의 심해에 도달하자 해누비가 조명을 비추며 해미레의 움직임을 지원하고 또 작업 모습을 온누리호로 전송한다. 해미레는 해저에서 다양한 탐사 활동을 벌인다. 해저 화산에 탐침을 넣어 성분을 분석하고 해저 산맥에 접근해 로봇 팔로 암석을 채취한다. 심해 생물 연구를 위해 표본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안반에 구멍을 뚫거나 토양 샘플을 채취한다. 전 세계 바다의 97%를 탐사할 수 있게 설계된 해미레와 해누비. 성공한다면 우리 잠수정으로 우리의 동해 해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 프랑스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6,000m급 심해 잠수정을 자체 기술로 제작하는 과정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설계에만 5년이 걸렸다. 극한의 압력이 짓누르는 심해에서 견디기 위해 대부분의 부품들은 맞춤 제작됐다. 최종 조립이 시작됐다. 최종 점검 작업은 4월 중순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4월 20일 해미레와 해누비는 동해로의 처녀 탐사를 위해 온누리호에 실렸다. 이게 완벽하게 개발이 되면은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해에서 심해 자원을 탐사한다든지 심해 생물 자원, 광물 자원 이런 걸 탐사할 수 있고 새로 심해 생태계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장비가 될 수 있는데 심해 극한 환경에서 해미레와 해누비는 제대로 움직여줄 것인가? 온누리호가 조사 해역에 도착했다. 포항 북동쪽 75마일 해상 울릉 분지의 남서쪽 해역이다.
잠수정이 내려갈 해역에 대한 기초 조사가 시작됐다. 정밀한 해저 지형이 드러나고 조류도 파악됐다. 조사가 끝나면 바로 잠수정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업 중이던 어선들이 온누리호의 진로를 계속 가로막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선에 이제 유자망을 약 1.5마일 간격으로 펼쳐놨더라고요. 와이어에 유자망 어선 어선 유자망이 걸리고 그러면은 잠수정이 위험하죠. 탐사 사흘째 아침, 인접 해역으로 이동해 잠수 준비가 진행됐다. 해밀에 표본 보관하면은 수심 2,000m에서 심해 생물을 끌어모을 미끼와 그물, 그리고 해저에 내려놓을 우리나라의 표지판이 실렸다. 최종 점검을 마친 해밀에가 드디어 갑판에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졌다. 이어서 해누비도 동해의 거친 파도와 조우했다. 잠시 뒤 두 잠수정은 어두운 동해 시면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잠수정에서 선상 제어실로 전해오는 영상과 데이터뿐이다. 수심 100m를 지나자 제어실에 긴장감이 흐른다. ROV는 현재 100m 상태 유지 중. 잠시 뒤 갑자기 해밀의 상태가 이상해지더니 추진기가 멈췄다. 수심 166m. 1차 시도는 실패였다. 잠수정은 바로 인양됐다. 추진기 제어 장치가 들어있는 내압 용기에 물이 스며든 것이다. 나사를 조금 덜 조인 사소한 실수가 원인이었다. 수리를 하는 사이 바다가 매우 거칠어지면서 온누리호는 호황 0일만으로 피항했다. 주어진 동해 탐사 일정은 일주일. 잠수정 전용 선박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배밖에 없지만 온누리호는 또 다른 해양 탐사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탐사팀은 수리를 마친 잠수정을 연안에서라도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같은 방식으로 잠수를 시키고 추진기 이상은 해결된 듯했다. ROV RPM 300rpm 낮춰주십시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부상한 잠수정들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해미레와 해누비를 연결한 케이블이 온누리호의 스크류에 걸려버린 것이다. 잠수정을 이리저리 움직여 케이블을 풀어보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갔다. 날이 어두워지자 탐사팀은 스쿠버 다이버를 호출해 정확한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꼬여있는 정도가 심하다면 탐사는 물론 온누리호의 항해도 불가능해진다. 어둠을 뚫고 다이버가 도착했다. 장비를 갖춘 뒤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긴장된 몇 분이 지나고 서치라이트가 비추고 있던 수면 위로 다이버가 부상했다. 스크류에 걸려있던 케이블은 다행히 풀렸다. 이틀 동안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결과적으로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바다에서는 그만큼 변수가 많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탐사 나흘째. 파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온누리호는 원래 탐사 예정 지역으로 이동했다.
다시 이루어진 3차 시도. 그러나 이번에도 사소한 배선 결함 때문에 수심 177m에서 잠수정을 인양해야 했다. 이제 남은 일정은 이틀. 기상 예보와 회항 일정을 감안하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었다. 탐사 5째 밤. 어둠을 밝힌 조명 아래에서 탐사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다행히 바다는 잔잔한 편이다. 해미레와 해누비가 어둠 속의 통해로 옮겨졌다. 선상 제어실에는 터질 듯한 긴장이 감돈다. 해미레와 해누비가 앞선 잠수 시도에서 넘지 못했던 200m를 통과했다. 수심기는 계속 떨어졌다. 드디어 1000m를 돌파했다. 이대로 계속가면 10여 분 뒤에는 동해의 바닥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수심 1000m에서 잠시 멈춘 뒤 시스템을 점검하던 선상 제어실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해미렐은 건재했지만 이번엔 해누비의 압력 보상기에 이상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잠수정은 인양됐다. 연구진과 기술진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 수리하기 시작했다. 날이 밝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잠수를 시켜볼 작정이었다. 그러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누비의 추진기 2개 가운데 1개가 작동 불능 상태임이 판명된 것이다. 수리 작업에 몰두했던 탐사팀을 이판목 박사가 소집했다. 그리고 이번 동해 탐사는 여기서 멈추기로 결정했다. 동해 수심 1000m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이었다. 저희가 이번 탐사에 2000m 목표했다 하는데 1000m밖에 못 들어왔는데 2000m를 반드시 성공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남은 또 5개월 동안에 그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 10월 달에 다시 동해에 도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미레와 해누비 두 잠수정은 동해 바닥에 도착해 그 모습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심해지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생명체와 자원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사계절을 지나며 해안 지역의 모습은 변한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됐을 그 해안의 풍경 동쪽에는 변치 않는 우리 곁의 심해 동해가 자리 잡고 있다. 접근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동해 시민. 그러나 동해를 바라보고 또 동해의 명칭과 경계선 문제를 이야기해온 우리 역시 그 속으로 깊숙이 다가가는데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동해 심해전은 그동안 숨겨둔 비밀의 일부를 드러내 보였다. 그 비밀을 풀어내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몫일 것이다.